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보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에 손등이 터져 피가 맺혀도 얼음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씻어내며 버텼던 이유는 오로지 하나, 내 자식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 고생 끝에 서울 변두리에 번듯한 내 집 한 채를 마련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비린내 나는 앞치마를 벗고 내 집 거실에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늙어갈 수 있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장성에서 가정을 꾸린 아들 내외가 유난히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좋아하지도 않는 영양제를 챙겨오고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무르며 입에 발린 소리를 늘어놓았죠.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재산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이 집 명의만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돌아가실 때까지 공주처럼 모실게요. 요즘 세상에 누가 어머니 같은 분을 혼자 두겠어요? 그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 보였고 무엇보다 내 핏줄이라는 그 막연한 믿음이 제 눈을 가렸습니다. 큰 결심 끝에 인감 도장을 꺼내 서류에 꾹 찍어주던 날 아들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었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했던 온기가 식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명예 변경 서류에 찍힌 인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살가웠던 미소는 차가운 무관심으로 변했고 집안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는 마치 거추장스러운 짐을 보는 듯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어머니를 연발하던 며느리는 이제 제가 거실에 나오기만 해도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아들은 제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가기 바빴습니다. 반평생을 바쳐 일궈온 내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집에서 불청객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조차 눈치가 보여 결국 식어버린 밥그릇을 들고 제 방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그렇게 시릴 수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어주던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을 만큼 뼈저린 후회가 밀려오기 시작한 건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눈치가 보여 방 안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나가니 현관 앞에 제 짐들이 낡은 가방 몇 개에 담겨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거실에 앉아 있는 아들을 쳐다보았지만 놈은 신문만 뒤적일 뿐 제 눈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가 차가운 얼음물 같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애들도 커서 공부방이 하나 더 필요해요. 마침 근처에 아주 깨끗하고 조용한 고시원이 하나 나왔는데 일단 거기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가 식사도 다 나오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아서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고시원이라니요. 평생을 이 집 한 채 보고 달려온 나를 도장을 찍어준 지 고작 몇 달 만에 좁아터진 구석방으로 밀어내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 집이 누구 집인데? 하지만 돌아온 아들의 대답은 제 심장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엄마 이제 이 집 명예 제 거잖아요. 저희도 살아야죠. 애들 교육 생각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반평생의 흔적이 담긴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현관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이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아들은 고시원까지 데려다 주기는커녕 택시비라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제 손등에 얹어주더군요. 눈물이 앞을 가려 택시를 잡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60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한평 남짓한 고시원 방이었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에 짐을 풀고 낡은 침대에 몸을 뉘었을 때 천장에서 들리는 옆방의 소음이 그렇게 서러울 수 없었습니다.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그저 어두운 천장만 바라보며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자식을 믿은 게 죄일까? 아니면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고 내 몸을 갈아 넣은 게 잘못일까? 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무서워 화장실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자식놈들은 지금쯤 제가 비운 큰 방을 꾸미느라 웃음꽃이 피었겠지요. 며느리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 하나도 눈치가 보여 물조차 제대로 못 끓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이 비참함을 절대로 잊지 않겠노라고. 내 눈에서 흘린 눈물만큼 너희도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고시원의 눅눅한 벽지에 몸을 기대고 하루하루를 죽은 듯이 버텼습니다. 자식놈들은 제가 그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줄 알고 그렇게 매정하게 내팽개쳤겠지요. 하지만 놈들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계란 하나를 팔아도 만일을 대비해 비상금을 챙기던 제가 정말 대책 없이 모든 걸 내주었을까요? 사실 저에게는 젊은 시절 남편 몰래 친정 오빠의 권유로 사두었던 경기도 외곽에 작은 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길도 없는 쓸모없는 맹지라며 남편에게 구박받을까봐 서류 깊숙이 숨겨두었던 땅이었죠. 잊고 살았던 그 땅이 제가 고시원으로 쫓겨난 직후 신도시 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수십 배의 보상금이 나온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던 제 손을 스스로 내리쳤습니다. 아니지, 또다시 그 지옥으로 들어갈 순 없지.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들이 준 택시비 10,000원을 아껴 모은 돈으로 생전 가본 적 없던 법률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보따리 속에 숨겨온 땅 문서와 그동안 아들 내외가 제게 했던 폭언, 고시원으로 쫓아낸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변호사 앞에 내놓았습니다.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불효자 방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했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미 넘겨준 집도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보상금으로 받은 거액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조용히 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한 채 조용히 증여 취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고시원에서 라면이나 끓여 먹으며 죽어가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매일 밤 변호사와 상담하며 놈들이 뺏어간 내 집,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인생을 되찾을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여전히 힘없고 무능한 노인네인 줄 알고 가끔
안부 전화 한 통 없더군요. 오히려 며느리는 번호를 바꿨는지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식어버린 제 심장이 이성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곧 놈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돈과 명의가 어떻게 주인의 손을 떠나가는지 똑똑히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초라한 노파를 향해 나직하게 응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너희가 뺏어간 건 집 한 채지만 내가 가져올 건 너희의 평생이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 묘하더군요. 제가 뺏긴 집을 되찾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는 동안 제 집을 가로채 기세등등하던 아들놈의 인생은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하더니 믿었던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해 살던 집까지 압류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보다 더 딱 들어맞을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곰팡이 냄새 가득한 제 고시원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엔 1년 전 저를 내쫓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며칠은 굶은 듯 헬쑥해진 아들 내외가 서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비닐봉지를 들고 기름기 흐르던 얼굴은 푸석하게 죽어버린 채로 말입니다. 아들은 제 발치를 잡고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고 당장 애들 데리고 나앉게 생겼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어머니 땅 보상금 받으셨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거면 저희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는 한술 더 뜨더군요. 제 손을 억지로 잡으며 가짜 눈물을 쥐어짰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는 잠시 귀신이 씌었나 봐요. 이제 큰 집 얻어서 어머니 제일 큰방 드리고 평생 효도할게요. 제발 그 돈 좀 빌려주세요. 일 년 전 저를 짐짝 취급하며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던 그 손으로 제 소매를 붙잡는 꼴이라니 역겨움이 치밀어 올라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손을 가차없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놈들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너희가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약속하고 써준 각서, 그리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학대했는지 기록된 변호사 의견서다. 이미 법원에서는 증여 취소 판결이 내려졌어. 조만간 그 집에서 나가야 할 거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래도 제가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평생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식, 내가 고시원에서 라면 물도 못 끓여서 찬물에 밥 말아 먹을 때 너희는 어디 있었니? 내 생일날 전화 한 통 없던 놈들이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고 찾아와.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라 내 몸을 파먹고 자란 괴물들일 뿐이다. 고시원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고 나니 가슴속 깊은 곳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1년 전 제가 느꼈던 그 막막함과 비참함을 이제는 놈들이 온몸으로 받아낼 차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눈물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죽은 자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복수가 끝난 뒤의 마음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자식들을 뒤로하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저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식이라는 굴레, 어머니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벗어나
오로지 나로 살기로 한 것이죠. 저는 보상금 중 일부를 장학재단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에 기부하기로 공증을 마쳤습니다. 남은 돈은 제 노후를 지킬 최소한의 성벽으로 남겨두었고요. 한 달 뒤 저는 가벼운 가방 하나만 들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제주도였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를 때 창밖으로 멀어지는 복잡한 도시의 풍경을 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곳에는 며느리의 눈치도 아들의 배신도 생선 비린내 나는 치열한 삶도 없었습니다. 오직 푸른 바다와 바람,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한 제가 있을 뿐이었죠. 제주도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아침이면 파도 소리에 눈을 뜨고 마당에 심은 상추와 고추를 따며 소박한 밥상을 차립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이 이제야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질녘 노을을 바라보며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평생 자식들 입에 넣어주던 고기 반찬보다 훨씬 달콤하고 배불렀습니다. 가끔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찍힙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압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들을 다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자식에게 기생하지 않고 나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때 비로소 부모로서의 존엄도 지켜진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거울 속의 저를 보며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넵니다. 애썼다. 참 잘 살았다. 남들은 70 넘은 나이에 무슨 새 출발이냐고 묻겠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라고 믿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던 60년의 세월을 지나 이제야 나라는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식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망설이고 계실 수많은 부모님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몇 시인가요?